1853년 7월 일본 에도만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철선 4척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 매튜 페리가 이끄는 이 함대는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해안 도시를 향해 대포를 쐈는데 공포탄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페리는 미국 대통령의 통상 요청서와 함께 백기 하나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거부하면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너희는 반드시 진다. 항복할 때 이 깃발을 흔들어라. 220년간 세계와 단절했던 사무라이의 나라가 총 1000발 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굴욕은 일본 전역에 피바람을 불러왔고 암살과 반란이 이어졌으며 결국 수백 년간 지속된 전사계급 전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오늘은 그 처절한 몰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리의 위협 앞에서 도쿠가와 막부는 8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고 미국은 2개의 항구에서 무역권을 얻었으며 미국 영사관 설치와 석탄 구매권 그리고 조난당한 미국 선원들의 보호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220년간 유지해온 쇄국 정책의 완전한 붕괴였죠. 원래 막부가 쇄국을 시작한 건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실패를 교훈 삼아 해외 원정을 피했고 기독교가 유교적 충성 체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중국 상인들만 외딴 섬에서 제한적으로 무역할 수 있었고 일본인의 해외여행은 외교사절단 외에는 금지됐으며 한번 나간 사람은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이 정책 덕에 일본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되면서 기술 발전이 거의 멈췄고 중국이나 조선만 상대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중국을 무릎 꿇리는 걸 보면서 서양 열강의 침략에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막부의 신분제도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의례적 권한만 가진 천황이 있었고 실권은 쇼군이 쥐고 있었으며 그 아래 다이묘라 불리는 영주들과 사무라이가 있었죠. 그 밑에 농민과 장인이 있고 맨 아래에 상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라이는 전쟁을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계급인데 일본이 200년 넘게 평화로웠거든요. 전쟁이 없으니 대부분 관료나 영지 관리인으로 변했고 영주들이 군대 규모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무라이들은 주인 없는 무사 론인이 되어 떠돌았습니다. 반면 신분 피라미드 맨 아래였던 상인들은 제한적인 무역으로도 부를 축적했고 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유곽과 극장, 찻집이 즐비한 유흥가 문화를 만들어냈죠. 가부키와 인형극, 풍자 희극 같은 새로운 예술도 이 거리에서 탄생했는데 중요한 건 이 공간에서는 신분이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많은 상인이 가난한 사무라이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페리가 오기 전부터 이미 사무라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특히 도쿠가와의 역사적 적들이 모여있는 남쪽 지방에서 그랬습니다. 막부가 페리와 조약을 맺자 반회세 다이묘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명예롭게 싸우지도 않고 굴복했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막부는 내부 불만보다 외부 위협이 더 급했습니다. 페리가 선물로 가져온 라이플과 콜트 리볼버, 전신기, 모형 기관차를 본 막부 관리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서양에 맞서려면 빨리 근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막부는 증기선과 소총, 신형 대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기술을 배우러 관리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부만 무장한 게 아니었어요. 조약에 반대하는 다이묘들도 전쟁 준비를 하며 무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죠. 불만은 계속 커졌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금과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갔으며 2년 사이에 대지진이 3번이나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는 쇼군의 수도 에도를 강타했고 다른 하나는 새로 개항한 미국 항구에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신들조차 노한 것 같았죠. 이후 5년간 서양 열강들이 더 많은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고 외국인들은 일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기독교도 용인해야 했습니다. 대로 이이 나오스케가 이 협상들을 주도했는데 반대파가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존왕양이 천황을 받들고 야만인을 몰아내자였죠.
이 세력은 동쪽 미토번과 남쪽의 사스마, 조슈에서 특히 강했고 점점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천황 고메이도 비공식적으로 불평등 조약에 분노하고 있었으니 반웨세, 친왕파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게다가 막부에는 후계 위기까지 닥쳤는데 페리와 협상하던 쇼군이 죽고 병약한 아들이 뒤를 이었다가 5년 만에 또 죽었거든요. 대로 이이나우스케가 겨우 12살인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쇼군으로 앉히고 섭정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해서 요시노부와 지지자들을 가태 연금하고 가장 유력한 두 지도자의 목을 베었죠. 1860년 3월 축제일에 이이나우스케가 에도성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60명의 경호원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미토번의 론인들이 경호대로 돌진했죠. 수행원들이 다이묘를 보호하려 앞으로 몰려가는 사이 사스마 출신 사무라이가 무방비 상태인 가마에서 이이를 끌어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돌아봤을 때 그들이 본 건 주인의 머리를 높이 든 암살자였죠. 도망치던 암살자는 경호원의 칼에 맞았지만 붙잡히는 이 자결을 택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후 교토는 정치적 폭력의 온상이 됐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막부 관리나 정적을 죽이고 경쟁번들이 운하를 따라 싸우고 찻집에서 패싸움을 벌였으며 영국 대사까지 습격당했죠. 막부군이 황궁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명목상 의장되었지만 사실상 천황을 감시하는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새 세력 신센구미가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에도의 검술도장에서 모집한 론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뛰어난 검계기자 쇼군에게 광적으로 충성했고 정치 깡패처럼 활동하기로 악명 높았어요. 유신파를 표적으로 한 벽보를 붙이고 그걸 때려오는 자들을 매복 공격했죠. 초대 대장은 변덕스러운 폭력성으로 유명해서 신센구미 자체가 그를 암살했을 정도였지만 반막부 음모를 분쇄하며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30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성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깃발과 머리띠가 교토에서 막부 통치의 상징이 됐습니다. 1163년 천황 고메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양의령을 내려 모든 외국인에게 2달 안에 일본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조슈번의 다이묘는 시모노세키 해협에서 외국 선박의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군함들이 가고시마를 포격했는데 구식 해안포대가 영국 함선에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버텼죠. 영국 함선이 물러나자 사스마 사무라이들은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칼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의 다국적 함대가 시모노세키를 다시 공격했고 이런 응징 원정들은 반회세 감정과 분열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교토는 온갖 음모가들로 넘쳐났는데 황권 복고를 믿지만 군사 근대화도 필요하다고 본 사스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페리가 오기도 전에 전신기까지 만든 사쿠마 쇼잔, 그리고 봉건제와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꿈꾼 사카모토 료마가 있었죠. 료마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사무라이 옷에 칼을 찼지만 신발은 서양식을 신었거든요. 개국과 무역을 주장하던 사쿠마 쇼잔은 대낮에 암살당했습니다. 1864년 7월 조슈 출신 1400명과 론인 1600명이 황궁문을 공격했는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연합군을 이끌고 반란군에 맞섰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사스마 사무라이들이 막부편에서 싸웠는데 아직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조슈군에게는 재앙이었고 문 앞에 409의 시체를 남겼으며 탈출하려고 궁에 불을 질렀다가 교토 시가지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막부가 조슈 토벌 원정을 조직했는데 사이고가 조슈 사무라이들을 설득해서 싸우는 대신 음모 지도자들만 넘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고는 속셈이 있었어요. 막부를 무너뜨리려면 사스마와 조슈가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쇼군은 안심했지만 사실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편한 동맹을 중재할 인물로 사카모토 료마를 선택했고 거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조슈는 신식 소총과 보병으로 확대했고 사스마는 가고시마 포격에서 영국 화력에 감명받아 증기 군함을 구입했으며 두 번 모두 유럽 군인들을 고용해 군대를 훈련시켰죠. 아무도 몰랐지만 이 두 반란번이 훗날 일본 제국 해군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막부군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북 전쟁에서 쓰던 증기선을 사들이고
또 다른 조슈 토벌 원정을 조직했죠. 그런데 막부군이 조슈에 도착했을 때 잘 훈련된 신식 군대와 마주쳤고 원정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쇼군이 죽고 천황도 죽었죠.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새 쇼군이 됐고 새 천황이 즉위하면서 메이지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1867년 12월 교토의 한 여관에서 사카모토 료마가 곧 바뀐 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쇼군 요시노부가 정치 권력을 천황에게 넘기는 8개조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제안을 쓴 게 료마였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친구들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료마는 비슷한 집에서 암살을 피해 탈출하면서 스미스 에메슨 리볼버로 습격자들에게 근거리 사격을 가한 적이 있었죠. 갑자기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인 스모 선수 둘이 또 씨름 하나 보다 하고 그만하라고 소리쳤는데 잠시 뒤 미닫이 문이 열리며 칼을 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료마가 칼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등불을 넘어뜨렸고 어둠 속에서 암살자들의 칼날이 료마에게 떨어졌습니다. 1867년 11월 쇼군 요시노부는 유신파 삼각동맹의 신식 군대 앞에서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였고 료마가 쓴 8개조 계획대로 쇼군직에서 물러나 정치 권력을 황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요시노부가 모든 권력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 군사고문단이 훈련시킨 900명의 신식 보병과 영국 해군 고문이 있는 근대화된 함대, 그리고 북부 다이묘들의 권력 기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급진파, 특히 사이고 다카모리는 막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도쿠가와 가문의 영지를 몰수하길 원했죠. 교착 상태가 계속됐고 유신파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1868년 1월 3일 사스마와 조슈 군대가 황궁으로 진군해 천황의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했고 15살 천황은 황정 복구와 메이지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요시노부가 조건을 거부하자 유신파가 그의 저택을 불태웠고 그는 오사카 성에서 병력을 이끌고 출항해 천황을 반군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맹세했죠. 보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868년 1월 27일 교토 남쪽에서 1만 5천 막부군이 5천 유신파 수비대와 마주쳤는데 지휘관은 전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든 봉신 군대를 앞에 세우고 근대화된 보병은 뒤에 배치했는데 소총에 탄환도 장전하지 않았죠. 사스마가 통과를 거부하고 발포하자 유신파의 화력이 드러났습니다. 후장식 암스트롱포의 포탄이 지휘관을 말에서 떨어뜨렸고 게틀링 기관총에 치명적인 연타 소리가 울렸죠. 신생구미와 봉신군대가 연기자욱한 다리로 돌진해 맹렬한 사격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유신파 전선에 금직어기가 나타났습니다. 천황의 명시적 재가를 받았을 때만 들 수 있는 깃발이었고 요시노부와 싸우는 자는 모두 역적이라는 천황의 칙령도 왔죠. 이제 반군이 아니라 일본 제국 육군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신형총도 못한 일을 해냈는데 황실 깃발에 발포하길 꺼리며 병사들이 물러났고 부대들이 이탈했으며 막부편이던 다이묘들이 성문을 닫았습니다. 요시노부는 에도로 도망쳤지만 관군이 쫓아왔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막부 수도 외곽에서 신센구미 대장을 매복 공격해 그의 병력을 전멸시키고 처형했습니다. 관군은 에도를 포위하고 2달에 걸쳐 거리 하나하나를 점령했죠. 6월에 요시노부는 무조건 항복했지만 그의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홋카이도로 가서 미국식 공화국을 선포하고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관군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냈는데 의전이었어요. 천황을 에도로 데려와 전 쇼군의 성에 안치하고 도시 이름을 도쿄로 바꿨죠.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천황을 보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869년 5월 홋카이도에서 신센구미 병력이 관군 함대의 철갑함 고테스를 납포하려는 필사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 국기를 달고 외국 선박으로 위장한 채 접근했는데 뱃머리가 철갑함에 부딪히자 돌격대가 반대편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적 갑판까지 낙차가 커서 한꺼번에 뛰어내릴 수 없었고 한 명씩 내려가는 사이 고테스 승무원들이 전투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센구미가 칼과 권총을 들고 돌진하자 갑판의 게틀링 기관총 사격이
그들을 갈아버렸죠. 다음 날 관군이 공화국 함대를 격파했고 메이지 유신이 완성됐습니다. 보신 전쟁이 끝났지만 아무도 처형되지 않았고 막부군 지도자들은 몇 년간 가택연금 후 모두 사면됐으며 마지막 쇼군조차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천황의 이익을 위해 싸웠다는 논리로 나라를 통합하려 한 거죠. 천황과 조정은 오개조 서문을 발표했는데 지식을 세계에서 구해 천황의 통치를 강화하는 데 쓰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존왕양이의 공식 폐기였고 새 구호는 부국 강병이었죠. 유신 삼거린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가 새 정치의 핵심이 됐고 사무라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놓으려 했습니다. 영지를 천황에게 바치게 하고 다이묘를 지사로 재임명했으며 다이묘라는 지위 자체가 사라졌죠. 사무라이도 마찬가지로 특권 없는 계급으로 전환됐고 많은 이들이 관료제나 군대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병부대보 오무라 마스지로는 사무라이를 폐지하고 농민을 죽일 권리 같은 특권을 박탈하고 상투와 대도 폐용권을 금지하고 군대를 징집 농민으로 구성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사 계급의 필요성이 사라질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맞설 수 있는 다이묘 사병도 해체될 터였죠. 그리고 오무라는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1869년 10월 교토의 여관에서 칼을 든 자들에게 쫓기며 계단을 뛰어내렸고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죠. 욕조 안으로 들어가 피가 탁한 물을 붉게 물들이는 걸 지켜보며 머리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영원 같은 시간 동안 숨을 참는 동안 암살자들은 모르고 지나쳤지만 더러운 목욕물이 상처에 치명적 감염을 일으켰죠. 1873년 조선이 메이지 천황을 인정하길 거부하면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무라이를 조선 침략의 선봉으로 삼자고 주장했는데 강대국은 다 식민지가 있으니 사무라이가 일본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사이고는 조선의 외교관으로 가서 일부러 무례하게 굴어 자기 암살을 유발하고 그걸 전쟁의 구실로 삼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정부가 거부하자 사이고는 사스마로 돌아가 군사학교를 열었고 1876년이 되자 사스마는 사실상 분리됐습니다. 지사가 토지개혁과 세금을 시행하길 거부했고 사무라이들이 공공연히 칼을 차고 상투를 틀었으며 군사학교 학생들은 봉기 명령을 기다리는 준군사 조직이었죠. 도쿄가 파견한 첩자사령관이 붙잡혀 사이고 암살 명령을 받았다는 자백을 했고 먼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관선이 사스마 무기고에서 탄약을 빼내려 파견됐는데 너무 늦었죠. 세이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이고는 일본 제국 육군 군복을 입어서 천황에게는 충성하지만 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 그의 군대는 전원 사무라이로 구성됐으며 평민은 짐꾼으로도 합류가 금지됐습니다. 구마모토 성을 공격했는데 징집 농민들이 버텼고 포격을 견디며 사무라이의 검술에 총검으로 맞섰습니다. 사이고의 포병이 구멍을 뚫고 돌격대를 보내면 지뢰에 갈기갈기 찢어지곤 했죠. 몇 주간 포위전이 계속됐고 사이고군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의 모호한 사명이 전국의 불만 사무라이들을 끌어들었거든요. 9만 명의 관군이 도착해 17일간의 전투에서 양측 각각 4,000명이 전사했는데 보신 전쟁 전체 사망자와 거의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사이고는 고향 가고시마에 관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포위를 포기하고 후퇴했죠. 때로 그는 너무나 교묘하게 포위를 빠져나가서 반체제 언론이 그를 로빈 후드 같은 영웅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9월 24일 가고시마의 산속 동굴에서 사이고 다카모리와 몇백 명의 추종자들이 술을 마시며 충성과 죽음에 대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달빛이 가고시마 만과 한때 그의 것이었던 성을 비추고 있었고 아래에는 3만 명의 군대가 있었죠. 새벽 4시에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돌격했습니다. 산비탈을 뛰어내려 대포와 소총 소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관군 전선에 부딪혀 잠시 일본도가 번쩍였죠. 그들의 검술이 관군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이고는 총에 맞아 골반이 산산조각 났고 부관이 그의 목을 베었죠. 할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40명이 다시 총 속으로 돌진했고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신이 만든 정부에 맞서 순교한 거죠. 기도는 몇 달 전 병으로 죽었고 사이고 죽음 8개월 뒤에 전직 사무라이들이 오쿠보를 암살했는데 이 나오스케가 죽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전설은 남았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천황이 사이고를 사면하고 무사도의 본보기로 칭송했고 군인들은 자신들을 사무라이로 여기도록 권장됐죠. 일본이 역사상 가장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공격적 제국주의 시대를 시작하면서요. 가고시마 포격 때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칼을 흔들던 13살 소년 도고 헤이하치로는 1905년에 근대화된 일본 함대를 이끌고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군을 분쇄했습니다. 사무라이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죠.